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토니 로빈스,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머니 트레이너이며 영감을 불어넣는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100개국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의 책과 오디오 프로그램, 라이브 이벤트 및 개인 코칭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단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칼 샌드버그.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인생이나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 부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모든 결정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온다. 만약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 하나의 결정이다. 1955년 로사 파크스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을 가하는 부당한 법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다. 평생 고수하던 가치 기준을 높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관계, 건강,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결정해보자. 성공과 실패는 보통 한 가지 사건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니다. 실패는 전화 걸기, 조금 더 신경 쓰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 작은 행동을 소홀히 한 결과다. 부를 얻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자신이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을 좀처럼 뒤집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걸핏하면 마음을 바꾸고는 한다. 핑계는 필요하지 않다. 바로 지금 나의 건강, 사회생활, 인간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결정을 내려보자.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해보자. 스스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떠올려보고 가장 흥분되는, 그야말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매달리게 만드는 목표를 골라라.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아마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나누는 일일 것이다. 남을 돕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일상에 깊은 영감을 준다. 오늘 당장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사에서 위대하고 당당한 모든 순간은 열정이 쟁취한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 어떤 행동을 고통 혹은 즐거움의 감정과 연관시키는가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취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 혹은 습관을 갖고 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폭식을 하거나 험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동, 대화, 학습,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느끼는가? 그 행동이 지금까지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괴롭고 우울할 때 TV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처럼 인생에서 내 뜻대로 개선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를 적어보자. 한가운데 세로선을 긋고 왼쪽에는 그것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오른쪽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적어보자.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은가? 감정의 불균형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만든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의식의 불을 밝히고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과정의 첫 단추는 자각이다. 나는 성공이란 자기 인생에서 즐거움을 최대로 느끼고 괴로움을 최소한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은 더 많이, 괴로움은 최소한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하고 더 많이 나눠야 한다. 무언가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매 순간 어떤 기분이든 느낄 수 있다. 방법은 주파수를 잘 맞추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가?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비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음의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감정 상태를 즉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신체나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잠을 자고 마약을 사용한다. 춤, 노래, 운동, 사랑을 나누는 등의 긍정적인 행동도 취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생리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고 호흡이 얕으며 맥 빠진 표정을 하고 있다. 반대로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고개도 위로 들리며 숨도 힘이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몸의 변화를 제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감정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지금 몸을 한번 쭉 펴보자. 앞으로 일주일간 하루 5번 1분씩 거울 앞에 가만히 서서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보자.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반복하다 보면 신경계가 자극을 받아 행복, 자연스러움, 유머, 우스꽝스러움 같은 느낌을 생성해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도록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체를 이용해 행복을 만드는 몸의 습관을 체득할 수 있다. 너무 화나고 좌절감이 들거나 당황스러워 미칠 것 같았던 상황도 몇 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우습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는가? 옛말에 언젠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NLP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리처드 밴들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왜 기다리는가? 지금 당장 웃어라.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카 레이서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벽을 바라보지 않고 넓은 트랙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저항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두려움을 내려놓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움직임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조깅하러 나가려는 참인데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어보자. 제자리 뛰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바꿀 수 있다. 선과 악, 행복과 불행, 부유와 가난을 만드는 것은 모두 마음이다. 에드먼드 스펜서. IT 문화에서는 뼈로 가리키는 주술사의 절대적 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주술사가 가리킨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짜 주범은 주술사가 아니라 주술사의 행위에 대한 확신, 즉 잘못된 신념이다. IT에서는 부두교 주술사가 처형 의식을 행하면서 동물의 뼈를 들고 희생자를 가리키면 지목당한 사람이 실제로 죽는다고 믿는다. 흔히 IT 좀비로 회자되는데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인 것처럼 그릇된 믿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대부분의 신념은 의식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신념은 종종 과거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일단 신념이 생기면 그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버린다. 그건 역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신념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예를 들어 존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특정한 신념은 나와 존의 관계를 제한하는 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포괄적인 일반화된 신념은 보통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져 오랫동안 굳어진 것이다. 대개 극단적인 경험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신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한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일반화된 신념을 바꾸면 그만큼 삶의 모든 영역이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신념에 비해 더 강력한 신념이 있을까? 물론이다. 신념은 정도에 따라 의견, 신념, 확신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견은 순간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다. 신념은 다양한 경험이나 그 경험과 결부된 감정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의견보다 훨씬 강하지만 역시 의문과 의혹에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확신을 지탱하는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진실이라고 믿으며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 분노하거나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도 높은 감정이다. 확신은 놀라울 만큼 강하고 또 파괴적이다. 당신의 신념 가운데 의견은 무엇인가? 확신 수준에 가까운 것은 또 무엇인가? 신념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념은 우리가 괴로움을 피하고 보다 빨리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도움을 준다. 신념이 있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격렬히 저항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념을 포기하는 대신 고독, 좌절, 죽음처럼 더 심한 고통까지 견뎌낸다.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활력을 빼앗는가? 기억하자. 나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그 어떤 힘든 시기든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중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에 대한 연구 사례만 봐도 신념의 힘을 알 수 있다. 환자들이 본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 놀랍게도 생리 기능까지 현저히 변한다. 표정이 바뀌고 몸에 상처 자국이 없어지거나 생기고 심지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라진다. 모든 현상은 환자의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 신념이 바뀌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부와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흔히 타고난 재능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재능은 확고한 신념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끌어내는 능력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 분명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은 지식보다 힘이 세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뇌는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앞서가는 리더들은
실제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를 끊임없이 상상함으로써 성공을 이끌어낸다. 위대한 지도자는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정확하고 현명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영국에 맞섬으로써 인도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시도는 이전에 없던 방식이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도 영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의 덫에 빠지는 첫 단계다. 다음은 이러한 무력감을 일으키는 세 가지 인식이다. 1. 이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2. 이 문제는 일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다. 이 문제는 배울 기회가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과식하는 버릇 때문에 생활이 완전 엉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며 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문제의 확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에도 뭐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며 무기력해진다. 하나의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작은 문제여도 상관없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낙관론자들은 실패를 무언가 배울 기회, 자신의 방법을 수정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실패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고질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어떤 문제든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여 신념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낡은 신념이 불러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심사숙고해 볼 때 이 신념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우며 바보 같은 부분은 무엇인가? 이 신념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또 지난날 나를 어떻게 제안했는가? 3. 지금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를까? 한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몇몇 학생이 아주 뛰어나며 그들이 계속 앞서가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도전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은 이에 부응하여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하지만 사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그 학생들은 연구 전에 높은 학습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심지어 몇몇 학생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낙인 찍혀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만든 것일까? 이는 스스로 자신이 뛰어나다는 확신을 새롭게 가졌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떤 신념을 갖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각하는 것은 단지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과정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자신 혹은 다른 이들에게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실패나 거부당할 가능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지금 어떤 질문을 던져볼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멋진가?와 같은 질문은 삶을 기분 좋게 느끼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게 한다. 어떤 답을 얻느냐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앞으로 더 잘 해내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10년 후에도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반문해 볼 수 있다. 무엇이든 관심을 가져야 눈에 보인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만 볼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나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 다시 지금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자. 우리의 질문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념뿐이다. 나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온 핵심적인 신념은 어떤 질문이든 계속하다 보면 분명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답은 이미 존재한다. 해야 할 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뿐이다. 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질문을 좋아한다. 바로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이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거나 둘 중 하나다. 나다니엘 에먼스. 몇 년 전 담배 끊는 걸 도와주었던 한 남자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2년 반 동안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 피웠는데 그때부터 다시 피우고 있단 말이요. 이건 전적으로 당신 잘못이에요. 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중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나는 이 남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변화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직접 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깨달음이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관리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면 어떤 변화든 일시적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변화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 특히 다음 세 가지의 핵심적인 믿음은 꼭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바뀐다. 바꾸겠다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의 코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책임은 나에게 있다. 바꿀 수 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꿀 수 있다. 수년 동안 끌어온 문제를 몇 분 안에 해결하려 들 때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왜 우리가 너를 걱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겠냐 라며 핀잔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습관, 신념, 감정 등 쉽게 바뀌는 것은 자신이 위선적이고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배워왔다. 반대로 한결같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하다고 여겨졌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변화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가?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패턴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잘 조절하자.
오래전 피아노 조율사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조율이 끝나고 비용을 묻자 그는 다음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라고 묻자 그는 다시 침착하게 대답했다. 피아노 줄은 아주 강합니다. 완벽한 수준으로 장력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조율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를 계속하여 조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어로빅 수업에 한 번 참여해 놓고는 나는 평생 건강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경험을 즉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말에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이끌어내고 관계를 깨뜨리거나 강화시키는 힘이 있다. 무언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의미나 감정을 즉시 바꿔놓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처참하다고 표현할 때와 그저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지 않을까.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작은 도전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몇 년 전 2명의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던 도중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만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내용을 들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감정의 강도는 각각 달랐고 또한 이를 표현하는 방식도 모두 달랐다. 나는 화가 난다고 했는데 한 동료는 분노가 치민다라고 했고 다른 동료는 그냥 좀 약오르네 라고 했다. 나는 이 상황에 고작 약이 오른다고? 참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다. 동료의 그냥 좀 약오르네 라는 말에 놀랐던 나는 그 이후 열흘간 보통의 경우라면 화가 난다, 미치겠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약오른다 라는 단어를 써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가 약해졌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그런 다음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른 말을 찾아보자. 어떤 경험에 대해 평소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할 때 늘 사용하는 단어들을 바꿔보자. 이는 삶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불쾌한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굴욕적이다 라거나 우울하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굴욕감과 우울을 느끼게 된다. 감정 없이는 어둠이 빛으로, 무관심이 행동으로 바뀔 수 없다. 칼 융.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모두 나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언제든 새로운 감정을 북돋우고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분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지금 당장 기분이 좋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감정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고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감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감정도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나를 유도하는 신호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다가 좌절감을 느꼈다면 이는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좌절감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신호다. 지금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어떤 행동을 하라는 메시지, 즉 행동 신호로 받아들이자. 괴물은 작을 때 없애라는 것이 내 지론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에 가장 좋은 때는 처음 그 기분을 느낀 그 순간이다. 일단 감정이 부풀어 오르면 감정의 패턴을 깨뜨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다. 강둑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리고 강에서 허우적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가 남자를 구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두 사람이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네 사람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강에서 한 명 한 명 건져내며 하루를 다 보냈다. 만약 그가 상류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갔다면 처음부터 누가 사람들을 강물에 빠뜨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많은 노력을 아낄 수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내 감정 상태에 달렸다. 만약 우리가 충만한 성취감을 느끼기 원한다면 이를 이룰 방법은 단 하나다. 인생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 그 결정에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가?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한 사람, 자신의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닐까? 설사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경스럽다. 인생 철학과 행동이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다. 인생 철학과 행동의 일치를 목표로 삼아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라. 어떤 일이 생겨야 행복감을 느낄까?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할까? 골프장에서 언더파를 기록해야 할까?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 좋은 차를 몰고 근사한 파티에 참석해야 할까? 아니면 영적 깨달음을 얻거나 해지는 저녁 하늘만 바라봐도 될까? 진실은 행복해지는데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일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해도 누가 행복을 만드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만 버리면 된다. 이런 믿음을 깨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즐겨보자. 행복에 필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살아있으니까. 삶은 선물이고 나는 그 삶을 마음껏 즐기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조절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기준에 빠지는 방법은 끝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정작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거의 만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 더 자주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보자. 누군가 끊임없이 내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감동을 주고 내가 원하면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때에만 사랑을 느낀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해 두었다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본 원칙을 단순하게 만들어보자. 따뜻하고 애정어린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성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원칙을 가진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런 5자녀들, 억대 연봉, 그리고 마라톤으로 다듬어진 몸매까지 소유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불합리한 기본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날이죠.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갖추는 일이다. 기본 원칙이 너무 많으면 사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예전에 5 쌍둥이를 키우는 20가정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진행자는 부모들에게 정신없지 않았나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다. 공통적으로 나온 대답은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많고 각각 행동이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규칙을 너무 많이 정해놓으면 누군가는 어길 수밖에 없고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따지고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칙만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인간관계에서 원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은 무엇인가? 내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5가지 경험을 적어보도록 했다.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사람들 각각의 해석이 전혀 달랐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중 어릴 때 부모를 잃은 두 남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이 경험으로 마음을 닫고 모든 관계를 차단해버린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사교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었다.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이다. 세상에 나쁜 경험이란 없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생에서 겪는 일들이 어렵든 쉽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경험이든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자신이 겪은 최악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은 어떤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살다 보면 해고를 당하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경험으로부터 더 나은 해결책과 새로운 인식, 분별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새로운 경험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 언제 하나씩 해볼 것인지 계획을 세우자. 스페인어는 언제 배우고 열기구 체험은 언제 할 것이며 양로원에서 캐롤 부르는 것은 또 언제가 적당할지 생각해보자.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언제 시도해볼 것인가? 벤치에서 일어나 이제 인생이라는 게임을 시작하자.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 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 정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정의할 때와 개방적이라고 정의할 때 각각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표현 방식, 행동,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진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라.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도 나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당신은 지금 교차로에 서 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과거는 잊어버려라.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가에 온전히 집중하자. 나는 지금까지 특권층부터 가난한 사람들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일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지위에 상관없이 사심 없는 진정한 나눔의 힘을 아는 사람들만이 삶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사심 없이 나누는 기분이 무엇인지 느껴보았을 것이다. 친구를 돕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보여주고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료를 돕고 위태롭게 계단을 올라가는 노인을 부축해준 일 등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고 돕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다.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든 그것은 그동안 개인, 가족, 공동체, 지역사회, 인류가 주체적으로 내린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해결책도 작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한 개인에서 시작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영웅의 자질, 즉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대범하고 용기 있게 고결한 발걸음을 디뎌가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옳은 일을 해내는 능력, 태도를 정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자기 안에 있다. 테레사 수녀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수녀로 일한 적은 있었지만 빈민층이 사는 지역에 가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테레사 수녀는 죽어가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 어떤 병원도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팔에 안긴 채 여인이 숨지는 것을 본 그날 테레사 수녀의 삶은 바뀌었다. 그 순간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누구도 존엄함과 사랑 없이 죽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스스로의 인생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는 사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걸까?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쑥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승리하고 싶다면 있는 힘을 다해 게임을 해봐야 한다. 바보 취급을 당할지 모른다고 해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도 전력 투구 해봐야 한다. 영웅을 찾지 말고 스스로 영웅이 되라. 기적을 기대하라. 하지만 이미 당신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까지 거인의 생각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해도 소용없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성철스님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는 것만이 진실에 다가서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스스로 이미 몸과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죠. 내 마음한테 내가 속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비로소 내가 머리와 말로만 알고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이 책의 좋은 말들도 똑같습니다. 이 말들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전에 들었던 말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다, 뻔한 말이다, 말장난이다 등등 껍데기만 붙잡고 맴돌 뿐 알맹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은 분명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들어가야 하는 문 손잡이를 굳게 붙들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원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심리학에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인지 착각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과 삶과 몸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머리와 말로만 아는 건 눈으로만 보는 아이쇼핑과 같고 그림 속의 떡과 같아서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 몸, 마음, 삶으로 아는 건 마치 밥 먹는 것과 같아서 실제로 내 마음과 몸과 삶이 변합니다. 나와 남이 인식할 정도로 변하죠. 어떤 지식과 지혜, 정보를 내 몸, 맘, 삶 안에서 완전히 녹여내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몸, 맘, 삶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죠. 꿈에서 깬 것처럼 확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여내지 못한 것들은 내게 그 정도로 확연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따라 변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이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지혜는 몸맘 삶으로 체득하고 어떤 것은 머리와 말로만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배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머리 공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삶을 아름답고 현명하고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일에서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녹여서 내 몸과 삶으로 구현하지 않는 지혜는 공허한 메아리고 대답이 없는 그림 속의 사람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배움을 나 스스로 해야 합니다. 어떤 선생도 제자의 공부를 대신 해주지는 못하죠. 아무리 뛰어난 코치라도 선수가 익혀야 할 기술과 체력을 자기가 대신 익혀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선생은 다만 길과 방향을 안내할 뿐 공부는 오롯이 제자의 몫이죠. PT 개인 레슨을 받는 도중에 힘들다고 코치에게 나 대신 운동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 어느 누가 나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안에서 병아리도 쪼고 밖에서 어미 닭도 쪼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미 닭은 아주 살짝 물꼬만 터주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은 병아리 자신입니다. 어떤 병아리도 다른 병아리가 자신의 알을 깨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나 병아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개선하고 일깨우는 것, 내 정신과 삶을 바꾸는 것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한 조각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고 착각합니다. 삶에서 나를 가장 크게 속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나를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알 속에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연약한 부리로 쪼고 또 쪼아서 나의 한계를 짓는 삶의 껍질을 깨고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삶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야 참다운 나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자가 어느 고을을 지나는데
그 고을에 오래전 장자의 친구였던 사람이 작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뛰어남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벼슬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장자를 헐뜯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붕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썩은 쥐 한 마리를 움켜쥐고 있던 올빼미가 대붕에게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꽥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이야기에서 올빼미가 알지 못한 것은 대붕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한 번쯤은 그런 대붕의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첫걸음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책에서 내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하나라도 발견하고 간직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한 고을이 어지러우면 그 고을 수령의 책임이고, 한 지방이 어지러우면 지방관의 책임이고, 한 나라가 어지러우면 왕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은 내 책임입니다. 잘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